안녕하세요. 뒷개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예, 4월 30일 어제 베네치시 재판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이라 여전히 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일찍 간다고 했는데 어제는 좀 늦었어요. 한 9시 25분쯤 도착했는데 의외로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법원 직원이 찍지 말라고 그래갖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법원 직원들이 엄청 또 그런 목에다 힘을 주는 일을 해요. 또 뭐 제 또 욱하는 성질로 또 못 참아가고 막 소리 질러 댔었죠. 그랬더니 뭐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허가를 받고 오라는 둥 규정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그럼 대통령 재판 법대로 하라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게 불편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거 수정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성경이나 못 바꾸게 막 소리 질렀었죠. 하여튼 뭐 쓸데없이 좀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 뭐 법원 직원들이 조금 뭐 융통성 없게 일을 해요. 밖에 안내문을 써놓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시로 자기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있어서 어제는 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뭐 사진 찍지 말고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100명한테 그럼 200명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뒤에 기자들 듣고 하니까 확 들이받아갖고 소리를 좀 질렀었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0시쯤 돼서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들어갔었고 이제 시간이 돼갖고 오후에 줄을 서 있다가 법정에서 주는 변호표를 받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다시 구치소에 전화해서 뭐 수갑 채우는 거 이거 갖고 한번 또 구치소하고 또 한번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갖고 생각은 여러 번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재판 시간이 되니까 변혜지 씨가 받아들이겠다고 만일에 또 뭐 그렇게 해서 수갑을 안 차고 나오는 것도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또 그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그 뭐 있는 규정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덜 미안하긴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항소심에 정장현 변호사하고 차기한 변호사가 합류가 됐어요. 정장원 변호사가 뭐 블랙리스트 이 재판에서도 어느 분인가 변호를 했었고 또 회원준 행정관도 변호를 해서 뭐 법원에 가면 자주 보는 판사 재판관이었었고 이분이 대통령 헌재 재판할 때도 그때도 변호사로 일했던 분이었었죠. 그리고 차기한 변호사는 언론에 여러 번 나와서 많이 알고 있던 변호사였고 또 정우성 씨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는데 정우성 씨가 타블렛 PC 검증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뭐 별로 좀 불편한 면이 있었던 그런 이제 변호사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그 JTBC 쪽에 변호사가 나와갖고 검사 쪽에 앉는 거를 오정찬 기자가 유튜브를 했었죠. 저도 물론 제가 뒷자리 34번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뒤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자리를 다 살펴봐서 그 사람이 앉은 걸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방청석에 자리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하고 했지 그거를 그렇게 그쪽에 검사석에 앉는 게 그 위법이라는 거는 저는 뭐 몰랐었죠. 그리고 1심 때 박주영이는 항상 그 JTBC 측에 변호인이 나왔는지를 항상 확인을 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JTBC 측의 변호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무심하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고 하고 오기자 방송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봤는데 제가 이제 9번이어서 앞에 기자들 다 앉았고 제가 두 번째 앉았었고 제일 왼쪽에 앉았었는데 제 왼쪽으로 별도의 의자를 놓고 한 분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는 모르고 또 제 오른쪽에 바로 오종찬 기자가 앉아 있었고 또 그 옆에 염순태 씨가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뭐 하면서 염순태 씨가 좀 큰 소리로 뭐 변호사냐 어쩌냐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왜 변호사가 그 길 났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 기자도 그, 그
JTBC 측의 변호인이 별도의 자리를 앉을 수가 없다. 똑같이 방청석을 받아서 방청객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좀 웅성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저는 좀 조마조마했죠. 사실 뭐 제가 재판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확 그냥 판사든 검사한테 소리를 지르되긴 하는데 뭐 저라고 이렇게 편치 않죠. 또 여럿이 사람들이 웅성될 때 저도 굉장히 불안은 하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왼쪽에 앉는 거에 대해서 뭐 판사석에라도 앉으라 말 하면서 빈정대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 순간은 뭐 법정 직원이든 뭐 누구든 조용하게 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피고인 나오는 걸 확인했고 지난번에 이제 그 다른 세 사람 피고인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뭐 이름, 뭐 주소, 뭐 등등 묻는 건 확인했고 이제 변희재 씨 나온 거는 어제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그런 면을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서 각자 검사 측하고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먼저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항소 이유가 처음에 이게 시발점이 된 게 최순실 타블릿핏이었는데 이게 근거 없이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에 관련된 그 직원들이 직원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도 뭐 공익을 위해 뭐 여기를 제기했다고 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반성을 안 한다. 그러면서 뭐 JTBC가 누가 결탁하여 진실을 은폐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조작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왜곡을 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일벌백계로 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양형의 이유로 항소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검사 측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변호인 측 항소가 정장헌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1심에서 선고 내용이 박주영 1심에서 판사 박주영 여자 판사는 재판을 엄청 엉터리를 했어요. 사실 뭐 거기 나온 방청객들 숨도 못 쉬게 엄청 단속을 하고 저희가 뭐 말소리도 못 내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말도 다 가려막고 자기가 신문을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판결도 정말 개떡처럼 해서 엉터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판결이 작년 12월 10일 날 했는데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타블릿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고 피고인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날조, 조작, 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서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인 허위 사실 주장을 했고 나아가서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어제 정다은 변호사가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들 모든 것이 기각이 됐다. 피고인은 타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입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판결에서 주장한 뭐 검사들이 주장한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타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쟁점 자체가 타블릿 PC인데 이 타블릿 PC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타블릿 PC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허위 사실이냐?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그리고 타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청된 거 대부분이 조작되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실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뭐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재판에서는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타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언론의 자유, 그러면서 미디어워치는 굉장히 작은 언론사이고 JTBC는 굉장히 큰 언론이다. 물론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거기에 개인의 명예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양명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양사가 벌리는 언론 다툼에서 피고인만 지금 기소가 됐다. 그러면서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참여연대는 이건 모르겠네. 명예훼손죄를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JTBC가 보도한 이상원 고용태 녹취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녹취록이 없이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무실에 관리인 그 빌딩 관리인 노광일은 최승원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온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타블릿 PC에 대해서 노광일 검사에 하는 얘기나 또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한겨레 기자였던 김의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 우정창 기자도 입수 경위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JTBC의 입수 과정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설정의 냄새가 난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말이 서로가 자기들끼리 말이 꼬인다. 뭐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 메시지라고 하고 이렇게 말이 꼬인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수원 씨가 이거 타블릿 PC를 최수원 씨가 썼다고 이제 JTBC는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최수원 씨의 뭐 상주 성마장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 판사가 요거는 좀 막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막았고 이제 판사가 JTBC가 굉장히 오보를 많이 내는 방송사다. 뭐 오보 낸 이제 얘기도 좀 했었고 오보도 내고 뭐 선동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선동도 하고 이런 그러면서 또 미디어워치가 청와대에서 돈을 받고 보도를 냈다 이런 뭐 오보도 내고 그런데 어찌하여튼 이제 이 변희재 씨가 그 이재명을 종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났었죠. 무죄라고. 예,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법리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양형의 건으로 항소를 했다고 정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기한 변호사가 원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이 된다. 그다음에 언론 매체 이 내용은 언론 매체 간에 서로 취재 경쟁에서 생긴 거다. 그러면서 자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서로 입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들 그 큰 대 언론이 JTBC사가 입증하면 되는데 작은 언론인을 고소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고소하는 걸로 하고 지금 구속까지 시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후진성을 면치를 못한다. 그러면서 재판장에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그 JTBC가 조작 했다고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 뭐 포렌식 검사라든가 뭐 흔적선 어플리케이션에 보이지 않고 시스템 뭐가 보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JTBC가 국과수의 포렌식 검사를 굉장히 잘못 인식을 해서 보도를 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기현 변호사는 여기 JTBC가 조작한 여러 가지 조작했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쭉 설명을 해줬고 뭐 그 카카오톡이 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처가
뭐 이렇게 사라진 것도 보이고 날짜 삭제된 날짜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이 JTBC가 보관 중에 삭제된 걸로 보인다. 사진 파일 같은 것도 삭제됐고 그다음에 이런 삭제가 분명한데 사진 자체가 삭제된 게 아니고 로고 자체가 삭제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사라진 파일들에 대해서 입증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김필준이가 L자 패턴 뭐 해보니까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지난번에 우종찬 기자의 그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L자 패턴은 마지막에 이 제출되기 전 5시간 전에 이게 변경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는 게 있었잖아요. 김필준이가 그 잠금장치 풀어봤던 L자 패턴도 뭐 해보니까 됐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 검찰한테 제출되기 5시간 전에 L자 패턴으로 바꿨다는 그런 수정된 기록들도 나온다. 그리고 만일에 이거 타블렛 표시를 최순실 씨가 썼다면 이런 잠금 장치는 바꾸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10월 24일 5시에 그 JTBC의 보관 중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소위에 이런 거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타블렛 표시를 뚫고 들어가려고 위장하려고 L자 패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거는 아마 그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에서도 요 L자 패턴이 나중에 삽입했다는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있었었죠. 그리고 닉네임 스낵님이라 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백업 옛날 파일이면 기록이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JTBC 보관 중에 요게 생성된 건데 만일에 이 어떤 기록이 길면 기록이 옛날 거라면은 그 뒤에는 그 백업이 굉장히 글자가 긴데 이게 JTBC가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백업 이 파일이 길지가 않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JTBC 문서가 외부에서 삽입된 흔적들이 많다. 그러면서 뭐 첫 수석 비서실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뭐 했던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됐다는 흔적들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이 또 주장하는 게 2010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2016년 10월 24일 7시 35분에 노성건과 통화를 하고 김필준이가 통화를 하고 이 검사한테 타블렛 PC를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타블렛 PC를 받아서 입출 조서가 10월 24일 날 검찰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 날짜에 대한 입출 조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출 조서가 만들어진 게 2016년 10월 28일 검찰에 입출 조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거짓말로 보이고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1년 후 국가수가 검사하면서 얻은 해시값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JTBC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손을 많이 댔다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얘기를 쭉 이제 뭐 날짜하고 시간 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뭐 조목조목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제가 이해가 많이 되고 뭐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럴 수가 있나. 근데 하여튼 요번에 차기한 변호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많은 기록들이 1심이 끝난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밝혀진 사실들이 항소를 하는 이유 중에 다 포함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읽어갔는데 정말 내용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정말 항소심 재판에서 엄청난 것들이 밝혀지겠다. 과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검사나 변호사를 얼굴을 많이 보려고 했었죠. 검사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뭐 기록하는 뭐 여자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판사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줘갖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나온 검사 얼굴을 제가 볼 수는 없었고, 또 뭐 JTBC 저기에서 나온 변호사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 사람 두 얼굴을 보려고 했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보려고 했었죠. 정말 차기한 변호사가 이렇게 막 조목조목 하나씩 들어가서 얘기한 거는, 야, 정말 엄청난 사실들이 밝혀질 것 같고, 정말 이게 그 최재훈 씨나 대통령 재판에서도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엄청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차기현 변호사가 쭉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오염이 심하다. 이거 몽땅 다 파기되어야 하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 생성 수정 이게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 파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2016년 10월 3일 날 노란색, 파란색 루트 파일 검찰이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순 씨의 생성, 수정, 최순 씨 관련돼서 이런 자료를 생성하고 수정한 거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저게 그 노승근 검찰이 2016년 10월 26일 날 그쪽 검찰이나 특검이나 수시로 뭐 기자들 불러놓고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2016년 10월 26일 날 JTB 그 타블렛 PC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주웠다고 10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런데 검찰과 JTBC는 왜 이거를 다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노승건 검사가 2016년 10월 26일 날 독일 현지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나 JTBC는 이거 다시 밝혀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주웠는지. 그러면서 차기한 변호사는 JTBC는 오보나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박 대통령의 뭐 탄핵 때나 최순실의 그 포렌식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오보를 엄청 많이 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아쉬운데, 내용 차기원 변호사가 쭉 이게 날짜를 들어가면서 이 포렌식 검사라든가 그 국가수의 그 검찰이 처음에 했던 그 포렌식 검사라든가 국가수가 포렌식 검사에서 나온 지금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비교해서 얼마나 JTBC가 이 포렌식 검사를 잘못 보도를 했는지, 또 국가수의 자료 포렌식을 분석한 자료를 분석으로 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쭉 불러가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JTBC가 얼마나 오보와 왜곡이 심했는지 쭉 과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막 최고라는 말은 막 써놨는데 요거를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네요. 하여튼 제가 노트 양쪽에다가 막 최고란 얘기를 했는데, 차기현 변호사가 목소리도 굉장히 맑고 분명하고 발음도 좋아요. 그래서 듣기도 굉장히 편한데, 이분이 이런 항소 이유, 이 타블렛 PC를 가지고 물론 미디어워치 측에서 또 우리 이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차기현 변호사가 엄청 잘 풀어줬어요. 막 어제 뭐 재판장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는 우 기자도 공부 많이 했다고 막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기현 변호사는 심수미가 방송에 나와서 최순실 씨가 타블렛 PC를 늘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1심에서도 심수미를 불러서 신문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 2016년도에 방송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JTBC의 그 인터넷에서는 그것을 이라는 말은 쏙 빼고 방송한 자료만 남았었죠. 그래서 1심 신문 때 그거를 방송으로 들려주기도 했었는데, 요런 내용을 다시 차기한 변호사가 다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영태를 만나서 했던 얘기, 심수미가 했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손석희가 다시 심수미를 만나서 심수미를 불러내갖고 재판 그 자기네 방송에서 이 확인이 안 된 이런 얘기를 증폭을 시켰던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뭐 정렬 사진이 없다, 전화 기능 없다, 이 타블릿 PC는 전화하는 그 기능이 없다, 이게 허위다, 명백한 허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뭐 셀카라는 거 이거 2장밖에 없다, 한 장은 셀카고 한 장은 자기네들도 뭐 셀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셀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처음부터 전부 셀카라고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 국가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힌 게 없는데 셀카라고 했다고 이렇게 JTBC는 작년에 이런 또 방송을 또 했었죠. 그러면서 오염이 됐다 분명히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이게 분명히 오염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JTBC는 중요한 시점마다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밝혔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다고 하고 구글에서도 다수의 사용자가 있다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구글을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구글 계정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JTBC는 최순실 혼자 썼다고 단정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검찰이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한 거는 전부 다 허위라고 단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17년 11월 포렌식 검사를 할 때 이미 그 타블렛시의 데이터가 너무 터무니없이 오염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김한수나 김희종이 그 어떤 특정한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외국에 해외에 갔는지 이것은 그 대한항공의 자료만 오면 밝힐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외국에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쓴 그 포렌식 데이터를 검증을 하면 해외에 있을 때는 그 영문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 사용자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영문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에 최성훈 씨는 한국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김한수가 2016년 10월 29일 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었고 2017년 1월 4일 날 또 법원에 나와서도 조사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첫 조사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최수원 씨가 썼다고 번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7년 10월 달에 국가에서 포렌식 할 때 유심히 꽂혀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요런 좀 놀라운 얘기도 했었어요. 유심히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유심히 꽂혀 있었다. 이거 누가 왜 언제 꽂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대단한 얘기를 했고, 이거 보면은 김한수 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달에 유심히 꽂혔으므로 김한수의 것이 꽂혔으면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거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막 설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 탄핵 사건 때 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계좌를 탈탈 털었는데 김한수가 그때 3억 4천에 이게 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좌를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호성 씨가 문건 준 거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 나머지 뭐 47건 뭐 상관없다, 뭐 33건 무죄 입증된 거 이런 것도 다 했고, 차기한 변호사가 하여튼 뭐 정호성 씨의 변을 해서 그런지 이 타블렛 PC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정호성 씨 관련된 이런 거 무죄 정호성 씨가 국가 기밀 문서를 최선 씨한테 넘겨줬다고 한 이런 거 가지고 죄를 받고 했는데 요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또 새삼스럽게 좀 다시 놀랍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근에 나온 그 뮬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어떤 내통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뮬러 특검이 이게 2년이 넘게 조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죄다. 그런데 뮬러 특검의 90% 이상이 전부 다 엔티 트럼프 세력이었다고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이 오랜 기간에 걸려갖고 트럼프가 무죄라는 걸 밝혀냈다고. 이것이 미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국가기관이 사법기관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활동도 언론에 의해서 처절한 활동이었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WPC가 어떻게 오염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보다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조사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뭐 엄청 잘했죠. 제가 좀 버벅대서 그렇지 내용은 뭐 너무너무 뭐 신나는 거였어요. 뭐 저도 막 박수를 쳐야 됐던 생각인데 저는 차마 치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박수가 나왔죠.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놀랍게도 또 막지를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뭐 방청객으로 온 분들이 다들 1심보다는 더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낫더라고요. 사실 뭐 재판에서 판사들 얘기도 없고 얌전하게 해봤자 결과는 똑같아요. 정말 성질 나는 대로 뭐 결국은 뭐 피고인한테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똑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나면은 많이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제는 뭐 차기한 변호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박수가 나온 거는 뭐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피고인들이 또 항소 이유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판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가 3시 37분 됐는데 박수가 나왔었고 판사가 그러면 차기한 변호사가 한 거에 대해서 뭐 4월 5일 변론서 낸 거 또 4월 25일 변호인 의견서 낸 거 이런 거를 정리하겠다. 오늘 이제 항소 이유 한 거 하고 정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피고인들한테 항소 이유 낸 거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 변희재 씨가 2018년 5월 24일 날 최순실 재판이었었죠. 항소심 재판에서 WPC에 대해서 국가수 나기원 연구관이 나와서 최순실 거라고 확인할 수 없다. 최순실 거라고 확인해 준 적이 없다. JTBC는 이게 최순실 거라고 검찰 선고문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떠들었었죠. 그런데 국가수 나기원 연구관이 나와서 최순실 거라고 확인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기자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기원 그 연구원이 카카오톡도 시간 맞으면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 30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죠. 그래서 검찰이 논리 사실이 없다. 국가수의 로우 데이터를 기술자들이 분석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거 확인 가능했음에도 검찰은 이 로우 데이터 루트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하지 않았었다. 그럼 뭐 핵심 증언들 전부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변희재 씨가 옥중에서 이제 이런 그 김구 선생의 안학 사건 책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그 김구 선생이 모의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는 증거와 정인을 신청했으나 일제하에 검찰과 법원은 모두 기각했고 두 분의 공판 끝에 15년형을 선고를 했다. 그러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의 피고인 재판에서도 WPC 손석희 등 핵심 증거와 정인 채택을 요구할 때마다 대한민국 검찰은 100년 전 일제의 검찰과 똑같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중형 구형의 근거로 악용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항소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박하다. 최순실 씨의 WPC 재판에 최순실 씨도 WPC도 없는 일제, 북한, 미얀마 같은 재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을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얘기가 이제 좀 이 안학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걸 중간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진술할 진술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막아버렸는데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이동환 변호사, 정장헌 변호사하고 차기한 변호사는
변희재 씨를 변호를 하고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나머지 피해군들을 변호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항소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현기 차기한 변호사가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짧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언론 사건에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가 거짓인지, 그 다음에 JTBC는 형사 고소를 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밝혀진 내용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대통령이 최순 씨를 불렀다는 호칭. 여기에서 JTBC는 최순 씨가 선생님이를 불렸을 때는 굉장히 부각을 했다. 그런데 타블렛 PC는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달까지 쓰였었고 그 이후로 꺼져 있다가 2016년 10월 18일 날 켜졌다. 그런데 이 스네임이라는 호칭은 국가수의 그 포렌식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10월 22일 날 20시 25분에 설정이 됐다. 뭐 이거 엄청난 소식이길, 아까도 차기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얘기를 시간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생성됐다는 거다. 최순실은 이걸 알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국가수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김필준이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또 자기가 썼던 패턴 L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 일자 패턴은 10월 20일, 2016년 10월 22일 다음에 10월 24일에 03678 잠금장치 패턴으로 돼 있었고 국가수 보고서에 다 나왔다. 이런 것을 변희재 씨가 지적을 한 거다. 근데 김필준이 처음 열었다는 시간에 구글에서 연락이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다. 김한수의 타블렛 PC로 1819 지메일로 본인이 맞는 것이 확인하는 그런 보안 메일이 온다. 우리가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그 아이디를 계정을 등록을 하면 본인 확인하는 것이 전화로 오든가 다른 그 메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왔다는 건데 이상민이라는 사람 앞으로 왔었고 김한수의 타블렛 PC로 1819 이렇게 하는데 이름은 김한수의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필준이 L로 한 게 아니고 오해한 방법으로 온 거다. 그 포렌식 기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치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삭제된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국가수가 밝혀냈다고. 이것은 JTBC가 조작됐다는 건 그다.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0월 24일 날 7시 30분에서 일주일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이때에 루트 권한을 획득해서 이 소스를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근거를 남기지 않는 걸로 지웠다는, 이런 삭제했다는,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이런 흔적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기에 대해 흔적을 가지지 않고 생성, 수행 했다는 것을 검찰이 했다. 이게 이제 날짜가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이라면은 이게 검찰이 가지고 타블렛 PC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연락처라든가 또 정보, 기기의 맥 정보, 타블렛 PC 고유 정보, 위치, 지역, 시각 전부 조작했다고. 검찰이 보관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전부 다 조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1심 선고 후에 알게 되었다. 1심에서 증인들이 대다수 거부됐고 그 다음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징역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항소를 기각하든가 무죄를 요한다. 이렇게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또 하는 얘기 중에 지난번에 그 JTBC의 변호사가 검찰석에 앉았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번에 짚고 넘어갔었어요. 오자성 변호사가 출석해서 1심 공판에서 오자성 변호사가 출석해서 왜 마지막 계속 출석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왜 그전에는 기록이 없느냐.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뭐 그 재판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주 박주영이가 너무 교활하지 않나요? 아니 그 변호사가 JTBC 변호사가 매번 나왔었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재판 기록 이거 허위 아니에요? 이런 짓을 했네요. 이런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장현 변호사가 1심에서 4명의 증인심을 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을 격리시키면서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변호사가 앉아 있었으니까 변호사가 다 기록해갖고 다음 그 나올 증인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게 저희가 상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변호사가 거기 앉아갖고 변호적인 코치를 하고 결국은 나와갖고 전부 다 위정을 했잖아요. 심수미 뭐 김필주 나와갖고 전부 다 말 바꾸고 불리하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고, 특히 김필주는 30도 안 된 남자가 툭하면 기억이 없다 하고 그런 허위 증언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저희는 앉아 있어도 그 법률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이번에 변호사가 이걸 변호사 이제 꼭 집어냈죠. 그래서 이 네 명을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면서 비밀 보장되어 하는데 변호사가 있었다. 그러면 피해자 변호사가 듣고 그 다음 증언에서 말을 안 해줄 리가 없다. 안 해줄 리가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입증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공정성에 굉장히 심한 침해를 받는다. 항소심에 그 증거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원 또 변호사가 1심에서 타블렛 PC 유심 치부에 대해서 핵심 정보가 담긴 증거가 이루어질 거냐. 이게 어떤 거라도 이게 검사가 되어야 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하고 카카오톡 이거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차기현 변호사가 우종창 기자가 타블렛 PC의 출처에 관해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올해에 다시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임원들의 육성 파일이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육성 파일이 있다는 거, 이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알고 있다. 뭐 어떤 기자가 월간 조선 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음성 파일을 드려야 한다. 자사 사주가 인문들 앞에서 했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다. 이거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검찰 측이 1심 검찰이 당연히 뭐 1심에서 자기는 충분히 했다고 하고 1심 항소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선별해서 그러면서 1심에서 충분했고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 선별해서 받아주었다. 뭐 그러면서 차기한 변호사가 노성건 검사를 정인으로 불려야 한다. 1심에서 입수 조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016년 10월 24일 제출되었는지 포렌식을 언제 했는지 6시간 맘대로 주물른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 그리고 그 후 6시간 동안 맘대로 주물렀는지 전혀 없었다가 그 위에 굉장히 이 내용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김태엽 기자가 김태엽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김필준을 알고 있는데 차기현 변호사가 계속 김태엽이라는 기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 고소문으로 그러면서 검찰은 허위 고소문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1심 이후에 명백히 더 자료가 더 많이 나왔다. 이동환 변호사는 손석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1심에 1심 증인들의 그 취재짐을 통솔하고 높은 사람으로 타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블릿 PC 입수 후에 대해서 조작서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 손석기를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신혜원 씨도 증인을 불러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이 타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양심 고백을 한 신혜원 씨를 증인을 불러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도 했고, 판사가 서면으로 이제 이런 걸 제출해달라고, 증인에 대해서 불려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게, 뭐 오늘 얘기했지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음 기일 내에 알려주고, 다음 기일 내에 결정을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다. 하면서 해외에 있는 지식이 연대 2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있다. 그 미국에 있는 타라오도 아마 타라오가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타라오 이름도 나왔었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에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가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이게 언론으로서 이게 법정 구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방어권 보장해서 이거 보석이 필요하다.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1년이 다 돼간다. 5월 31일 날 구속이 되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간다. 기본적으로 언론인과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생긴 일이다. 대통령과 연관시키지 말고 언론과 언론인과의 입장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검찰 측이 뭐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 태도를 봐서 도주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웃었어요. 아니 도주를 왜 합니까?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 도주를 왜 합니까? 아니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나요? 벌써 1년이나 살다 나왔는데. 하여튼 검사들의 그 석방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너무나 옹색하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새로운 스낵님 엘자 패턴 인터넷 오프라인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다. 기각해 줄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검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재 씨가 뭐 언론인 중에서 1,700명 중에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구속된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없다. 무슨 증거를 인멸을 한다는 건가? 모든 것은 타블릿 PC 안에 있고 타블릿 PC 가지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러니까 자기야 이제 변호사가 지지자들한테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차단시켰다. 향후 2심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변호사가 내가 당신들을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내 의견을 위해 경고를 한 바가 있고, 카페에 올라온 것까지는 차단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주장은 법정에서 할 거니까 다은지 진실이 뭔지 취재를 하고 주장, 진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장현 변호사가 곧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JTBC 기자들을 고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한순간 정말 쫙 얼어붙었죠. 할 말이 없죠. 판사고 검사도 너무 절대절명적인 말에 너무 놀랬죠. 저희도 아주 쾌재를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정장현 변호사가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했겠죠. 그들이 고소한 거 없다. 기자 개인의 공격할 의사는 없고 JTBC는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JTBC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향유원이 이제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동원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상습법이 아니고 이게 뭐 사형 무기범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중재가 아니다. 타블릿 PC 진술을 파헤치기 위해서
구속한 거고 증거 자료가 증거 자료로 법정서 입증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심 자료도 법원에 있고 내부 자료도 공신기관에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 인멸 없다. 공정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해 달라고 법정에서 재판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의료가 없다.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실이 공소사실 반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JTBC나 검찰 측이 요거는 좀 또 긴 말이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걸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의원이 석방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집회 시 가격 발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시위였었다. 뭐 언론 활동이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반박하는 거였었다. 위해 가능성 없다. 뭐 기본적으로 언론이기 때문에 차후 모든 언론인이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후 모든 언론인이 보도를 멈춰야 한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등등 이제 얘기해 나가다가 조금 좀 강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뭐 한국 언론사의 언론사, 정치사, 사법사 최초의 일어난 일이고 보석 재판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직들, 언론인들, 사법부 낱낱이 기록될 뭐 그런 일이다. 대다수 공격적인 태도가 나온 것은 당대의 언론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판사가 역사적인 이정표로 남는다는 각오로 재판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좀 젊은 혈기로 좀 세게 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뭐 말은 아주 똑똑하게 잘했는데 판사한테 조금 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좀 조마조마 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일단은 잘했죠. 다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다시 뭐 그 말한 그 위협감을 느꼈다는 기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 그 위해를 가지 않겠다. 뭐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무죄의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하겠다.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결론이 날 때까지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걸로 해서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재판은 5월 23일 날 10시로 하기로 했는데 보석은 그 이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기록이 방대하고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판은 끝났는데 굉장히 재판이 정말 미디어워치 재판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가벼운 그런 재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소 이유를 변호인 측에서 너무나 아주 깔끔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사실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소 이유를 내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든든했고 이제 앞으로 최재원 씨나 대통령 재판에서 이 타블릿 패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짜 타블릿 패시 조작 가지고 대통령을 내쫓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대통령 제자리에 돌려놔야죠. 하여튼 이번 재판은 변희재 씨 미디어워치 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항소심 재판 그 다음 5월 23일 10시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날짜는 정해지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제 증인들이 나오고 지금 이 검사 오늘 어제 변호인들이 주장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뭐 최선 씨가 그때 증인으로 안 나와도 되겠죠. 뭐 손석희나 신혜원 씨 뭐 몇몇 이제 증인들하고 이 변호인들이 주장한 요것만 포렌식 검사로 새로 나온 사실들 밝혀진 것만 밝혀진다면 정말 타블렛 PC 조작한 거 JTBC 날라가고 손석희 날라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김웅 씨가 날리든가 미디어워치 재판에서 날리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두고 봐야죠. 정말 대단한 재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먼저 변희재 씨는 어제 분위기를 봐서는 변희재 씨는 곧 석방 될 거예요. 뭐 지난번에 김경수 재판처럼 일주일 정도 있다가 풀어줬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변희재 씨는 석방이 될 것 같고 이제 나오면
뭐 이 검찰이나 판사가 걱정하는 이런 것만 지켜준다면 무사하게 되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해야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하고 그 호응을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